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동북아 전문가 우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출신 아시아인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일본 유학, 미국 유학, 중국 유학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외국 대학에서 10여 년 동안을 국제관계를 강연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국제관계에 대해서 특정한 한 국가의 관점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접근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을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미중 대립과 한반도라는 주제에 한번 투영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중 대립 국면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졸견을 피력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한반도입니다. 네, 저는요 외국 생활을 20년을 넘게 하다 보니까요 전체 한반도 역사, 단군역으로 4,300년이 넘지 않습니까? 전체 한반도 역사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기가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예를 들면은 우리 옆에는 항상 중국 대륙도 있었고 일본 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비교적 약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1000번 이상 침략을 당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더 안 좋게 생각되는 것은요, 그때는요 예를 들면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통일된 왕조였습니다. 통일된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침략당하고 식민지배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중국 대륙이라든가 일본 열도 외에 4대 강국이 한반도 옆에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죠. 그 속에서 가장 약체인 우리는 아뿔싸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일까요? 그렇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또 좌파, 우파, 보수, 진보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대 강국이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쟤네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집어먹을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역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위태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 국제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제가 오랜 외국 생활 속에서 느껴진 것인데 지피지기 백전백승 혹은 역지사지, 이 두 가지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관계도 그렇고 사회관계에 있어서 이 자세는 토대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역지사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쓰게 되면요 더욱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적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마찰이라든가 충돌 같은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백전불태, 너무도 유명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적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개인적인 관계도 좋게 지낼 수 있고 비즈니스 관계도 잘할 수 있으며 외교 관계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피지기 백전백승, 역지사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저의 강연은요 바로 이 두 가지 자세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을 토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강연은요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만 미국보다는 중국에 조금 더 방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과는 우리는 오랜 동맹관계였습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접근 방법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해외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을 만나면서 20여 년 동안 지내온 가운데 느껴지게 된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에 대해서 더 다양한 시각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더 역지사지가 되고 지피지기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패권 전쟁 초기는 과연 미중 양국은 어떤 자세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 3월 22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떤 행정명령이냐?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투하하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무역위원회 USTR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투하하면서 현재까지 미중 패권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정말 자신만만했죠. 전 세계 최대의 패권 국가지 않습니까? G1입니다. 아니 그 미국을 상대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너희들이 이제 조금 경제 성장했다고 좀 까부는데 말이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한번 좀 맛 좀 봐 하면서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 환율 전쟁이라든가 관세 전쟁 다양한 전쟁을 확전시켜 온 것이죠. 당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요, 우리는 의연하게 맞서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의기소침. 저 천하무적의 지환 미국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손을 본다는데 우리가 과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정말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의기소침뿐만 아니라 정말 중국은 벌벌벌 떨면서 노심초사,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노심초사하는 국면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 현재를 보면요, dear, 영어로 써 있습니다. 미국의 자세가 저 하나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맙소사, 아유 힘들어. 아니 이 녀석 이 정도로 공격을 했으면은 좀 손 좀 들고 좀 힘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점점 맷집이 커지는 것 같아. 지금 미국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더 강하게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역풍을 받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내에서 분열되고 대립되고 미국 경기도 그만큼 많이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쭈어난싱빵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다난흥방. 난자는 어려운, 곤란한 난입니다. 어려움이 많으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나라방자입니다. 그 국가는 흥하게 된다. 즉 많이 맞고 역경 곤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더 단련이 되고 단단해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중국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측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패권 전쟁 초기에는요 정말 겁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전전긍긍했는데 미국이 날리는 스트레이트라든가 어퍼컷이라든가 펀치 맞아봤자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라는 느낌.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맞으면서 중국이 어디가 약한지를 자신들은 확인을 하고 그걸 갖다가 보완하는, 그러면서 중국 인민들은 더욱 단결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은 아이고 맙소사 이제 좀 손 좀 들어봐 라고 하지만 중국은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 뭐 그렇게 지환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었네라는 그런 국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국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저기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손자입니다. 손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매번 싸울 때마다 패배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손자의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들이 20세기 최고의 패권 국가였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손을 보면은 과거에도요 일본이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를 손을 봐갖고 일본과 독일이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손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견뎌내면서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오판한 것이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고 중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결과 양국이 지금과 같은 서로 약간 상반되는 그런 입장을 지니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20세기 미국과 현재의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세기의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저 한마디 말로 충분히 대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성적이 위에 햇살이 내리비치고 있습니다. 헐렁이고 있습니다. 20세기는 과히 미국의 세기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실질적으로 뭐 미국 유학 갔을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거든요.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좀 자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국의 세기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현재는 어땠을까요? 21세기 현재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이 유행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부터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국익 우선 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미국이 패권 대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형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국제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서 들어주고 호화해주고 중재해주고 또 나쁜 짓 하면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도 유지해 나가는 정말 좋은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자기들 것보다는 자기들 아우들이라든가 후배들한테 나눠주는 덕을 베풀어야 되는 그런 지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패권 국가이고 20세기 미국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국익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일본인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자체가 미국이 20세기 패권 대국과는 달라졌다. 그때하고는 많이 국력이 쇠퇴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평가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더 우선시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동맹을 소중히 여겼습니다만 지금은 동맹보다는 비용을 얘기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20세기 미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미국에 비해서 21세기 현재의 미국은 성조기가 축 처진 듯한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20세기의 중국과 현재의 중국은 과연 어떨까요? 20세기의 중국은요, 정말 그야말로 암울하고 치욕스러웠습니다. 이것은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20세기 중국의 근현대사면은 암흑과 치욕스러운 역사였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1840년에 아편 전쟁을 겪은 중국, 그 전만 하더라도요, 청나라 건륭제 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중국 한 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요 36%가 넘을 정도로 가장 잘 나가는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흥청망청하게 된 것이죠. 오만하게 된 것이죠. 겸손을 잃게 된 것이죠. 서구 열강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함에 비해서 청나라는 그냥 흥청망청 놀기만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아편 전쟁을 겪고 또 1900년에는 의화난을 겪으면서 서구에서 가장 강하다는 8개 열강들이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진주하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에 모택동 주석이라는 양반이 중국을 건국했습니다만 또 국내적으로 계속해서 정쟁 속에서 대약진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3,700만 명이 아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겪으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피해를 당했습니까? 1840년 아편전쟁을 겪으면서 1978년 등소평이라는 양반이 중국을 개방하기 전까지 약 140년 동안은요, 그야말로 암울했던 치욕했던 역사, 지우고 싶은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 개방을 하면서 드디어 경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해서 지금은 G2라는 명예로운 호칭까지도 받게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겉으로만 보면요, G2이기 때문에 부럽다라고 생각되겠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역지사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국만의 대국병이 있습니다. 대국병. 중국만의 대국병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지사지하면요, 우리 외국이 중국한테 상당히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와, 땅이 너무 크다. 그 땅은 또 자연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 자원, 자연 자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15억 정도 될 거거든요. 우와, 시장이 엄청나게 광활하 크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즉 사람이 많고 땅이 크다. 한자로 얘기하면요, 땅지, 띠, 따, 큰데, 땅은 크고 사람인 런, 그 다음에 마늘 다 뚜어, 지다인데 띠따론 뚜어. 사람이 너무 많고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제대로 통치하기가 쉽지 않다, 관리하기 쉽지 않다. 이것이 중국 최고 지도부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역지사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든 것인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저도 중국 너무 넓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과 20여 년 동안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은요, 중국은 정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연사 할 때까지 원만하게 발전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듭니다. 우리가 중국의 외모, 겉모습에 너무 압도돼서 중국을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는데 제대로 알면요, 그렇지도 않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미국의 대중 국력 분석인데요. 미국 지금 중국과 대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대로 치면 안 되니까 오케이, let me see then. 그래, 한번 해볼까? 한번 와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더 심기를 가다듬으면서 더 공격의 고삐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미국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의 강점 먼저 무엇일까요? 네, 자타가 공인하는 종합적인 국력이 중국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강하다는 것이죠. 군사력 최강이죠. 경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세계 유일의 기축동화가 무엇입니까? 미국 달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달러를 많이 찍어가지고 미국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죠. 자, 그 외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이미지를 좋게 많이 다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만의 독보적인 강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약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요. 제가 생각할 때 중국하고 비교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약점은요, 정치 리스크입니다. 정치가 너무 혼돈스럽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사회의 분열과 대립, 반목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것. 이 정치 리스크가, 즉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미국이라는 나라가 20세기 멋있게 가까운 그 위상을 스스로 많이 쇠퇴시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그 정권을 뺏기 위해서 그쪽에 함몰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사회에서도, 미국 국내 사회에서도 좌파라든가 우파로 치열하게 대립을 하면서 사회의 분열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과거처럼 국제사회의 맏형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미국은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동맹에게도 비용을 위주로 접근을 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국가 관계에 대해서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다 하면서 국제사회의 민심을 스스로 이반시키고 있으니 이 또한 미국이 참 안 좋은 약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국력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처음에는 겁먹었습니다만 지금은요, 하더 랄라이, 좋았어, 랄라이, 한번 와봐, 계속해봐,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미국과의 상대적인 약점을 얘기해 보면요, 종합 국력이 아직 약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그 상대적인 약점을 또 보면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많은 안 좋은 이미지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다고는 하기 쉽지 않을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하면 너무 거칠다, 자기들 생각만 한다, 뭐 함께 하기 쉽지 않은 나라다라는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민심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강점, 첫 번째로 제가 들고 싶은 것은 경제력입니다. 중국 경제, 뭐 지금 다른 나라는 쉽지 않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코로나를 잘 관리함으로써
2020년 1분기 코로나 직격탄을 받아서 마이너스 6.2% 성장했습니다만 2분기에는 다른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인데 중국만이 플러스 3.2%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뚜렷하게 V자 곡선을 그리면서 반등을 하고 있죠. 중국은 경제력, 중국 당국자들도 그런 말 합니다. 미국의 최대의 국력은 군사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중국의 최대의 국력은 경제력이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미국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군사력으로 공격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하다가 영 안 되면 필요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최대의 국력인 경제력을 사용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 말을 좀 듣게끔 너희들 뜻대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가장 큰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중국, 일반적인 중국인들을 포함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것도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 과연 무엇일까?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저 나라는 뭐 일당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라서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 저 나라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붕괴될 거야 라고 하지만요, 사실상 중국은 자기들 스스로 점점 더 미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점점 더 우리 중국의 최대의 강점은 사회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역지사지가 중요한데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 서서 보면 그것도 이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좋습니다만 모든 것이 뭐 완벽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하면은 좀 혼돈스럽죠. 항상 의견이 나뉘고 분열되고 많이 다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 하나의 실컷 좋건 특징인데요.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 일당독재 국가는요, 뭐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민감한 다른 의견 같은 것은 못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바라보는 미국식 민주주의, 특히 지금 시진핑 주석의 가장 중요한 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왕후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석과 그 전에 주석, 장쩌민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 때도 가장 중요한 책사로서 중국의 향방을 그려온 사람입니다.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왕후닝은 일찍이 자신이 젊었을 때 미국 유학을 하면서 느낀 것, 미국식 민주주의 특징은 너무 혼란을 야기한다. 의견 대립이 너무 심하다. 국가가 하나로 일사단결해서 쭉쭉쭉 나가기 쉽지 않다. 근데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고 땅덩어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서 모든 자유를 다 허용을 해주면은 중국은 어떻게 하나로 일치단결해서 나갈 수 있겠는가? 결국 중국은 분열되고 분열 속에서 대립되고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붕괴되어져 갈 것이다. 미국식 서구식 민주주의는 중국의 체제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일찍부터 느끼고 갔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신권위주의,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중국 특색의 뭐 자본주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뭐 신권위주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중국만의 특색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이 자기들만의 사회주의를 안심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 중국, 우리는 국민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인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중국 인민들은요, 외국에서는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중국인들은 언론의 자유도 제한되고 무슨 자유도 제한된다 갖고 많이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건 니들 소리인 것이고, 우리들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안정된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잠깐 제가 중국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이 너무 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하나의 나라로서 계속 통치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국의 역사는요, 분열기, 통일기, 분열기, 통일기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삼국시대라든가 아니면 5, 16국 시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하나의 중국의 왕조는 약 70년 정도 지속되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류 왕조 중에서 가장 적게 간 왕조가 고려 왕조 470몇 년 정도 지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삼국지 얼마나 많은 영웅호글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활약을 했습니까? 그 삼국지도요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아십니까? 60년도 지속 못했어요. 우리 그 고구려를 침략해가지고 잘못 침략해갖고 그것 때문에 왕도 죽게 된, 그래서 왕조 자체가 멸망하게 된 대제국을 건설했던 수나라도 30년을 못 갔습니다. 단명 왕조입니다. 중국은 왜 단명 왕조냐? 하나의 왕조가 건국이 되면요, 그 다음엔 처음에는 서슬이 퍼러니까 고개 숙이고 복종하는 듯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완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 세력들이 힘을 합쳐갖고 모아가지고 싸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중원에 있는 황제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고, 이것이 바로 7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시황이 중국 역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것은 지금의 중국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중앙에 강력한 권력이 있고 그 권력에 복종하면서 권력이 하라는 대로 세금을 내고 법을 따르고 사회 제도 같은 걸 준수하면은 어느 정도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중국인들은 이걸 느끼게 된 것이죠. 이렇게 통일된 상태는 좋지만 통일된 상태에서 다른 지방 왕조들이 나타나고 또 분열되게 되면은 언제 어느 세력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혼란과 통일 속에서 강력한 세력이 존재하는 통일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시진핑이 통치하고 있는 중국도 시진핑이 곧 진시황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독재로 회귀한다고 하지만 중국인들은 중국의 5,00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지금은 가장 안정되고 가장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하면 중국인들이 가장 좋고, 또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은 많이 힘든데 중국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정치권도 분열돼 갖고 대립되고 있는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거든요. 중국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에서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안 좋다, 자유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중국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 강력한 권력이 중앙에 있어서 자신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이 체제를 좋아하는 것이고, 이 체제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던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역지사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보다 더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면요, 중국인들 민주주의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혼란스러워. 자기들 목소리만 내. 중국 15억이나 되는 인구가 다 자율무제한 주게 되면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서로 자기 욕심만 내다 보면 중국이 하나로 어떻게 갈 수 있겠어? 민주주의는 너희들이나 해. 우리는 이 제도가 좋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우리를 가장 좋게 편하게 발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미중 패권 전쟁, 미국이 보는 한반도는 과연 어떨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한반도하고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커다란 바다 너머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에 지금 북한 노르트코리아 써 있는데 거기에 빨간 불이 났습니다.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이 일어날 경우 한국과 중국은 붙어 있으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만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2020년 5월 달 미국의 뉴스위크지가요, 미국인 약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144개 국가 중에서 우리 미국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 리스트를 열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1위는 캐나다, 옆에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뭐 영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우리 대한민국은 32위로 랭킹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은 미국 국익 우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른 나라들 일을 다 봐준 다음에 32번째로 한국의 일을 봐준다라는 것. 북한에서 불이 나고 북한이 무슨 도발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이 동북아에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바다 건너 불을 바라보듯 하는 것이 미국인 것이죠. 그런 미국에 있어 북한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국가안보의 위협을 걱정을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한 북한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자기들 목을 겨누는 무서운 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잘 압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잘 압니다. 북한이 전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자기들의 최첨단 무기를 발사한다 하면 그날로 북한은 끝날 것을 각오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발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 그 이면에는요. 이것은 일본 학자가 저한테 얘기 들려준 말인데요. 사실은 북한은 미국의 효자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효자손. 너무 생뚱맞은 얘기 아닙니까? 왜 효자손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견제해야 될 대상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에 미국의 기지인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일본에도 주일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1호 라이벌인 중국의 가장 가까운 데에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왜 한국에 배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은 북한의 위협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미군의 도움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얌전하고 온화해진다면요, 당장 우리 국민들조차도 미국 주한미군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아도 돼, 고마웠어, 이제는 너희 갈 길 가도 되고 하면서 우리는 또 자주국방의 길을 막 가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최대 국익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그 최대 국익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말고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포기해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마워, 너희들 덕에 한국과 일본 땅에 우리의 최첨단 무기를 배치할 수 있고 주한미군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고마워 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 자유이고요. 국제사회는 또 이와 같은 시각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다음, 그럼 미중 패권 전쟁, 중국이 바라보는 우리 한반도는 과연 어떨까요? 네. 지금 북한에 불이 났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중국과 우리 한국은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저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중국은요, 사실 북한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이건 중국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북한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예측 불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대뽀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수틀리면 그냥 푹. 중국은요, 북한이 개발하는 핵이라든가 탄도미사일, 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감생신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그런 걸 쏠 수도 없고,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은 미국까지 날아가기도 쉽지 않고, 발사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최첨단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요격을 함으로써 쉽지 않을 거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북한이 기술 수준이 아직도 그렇게 최첨단은 아니지만 그 핵이라든가 미사일은 중국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오발되더라도 잘못 날아가도 중국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무서운 북한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호시탐탐 북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라든가 미국은 북한을 계속 조이고 경제 제재를 하지만 중국까지도 북한이 정말 숨이 꿀깍 넘어갈 정도로 조인다면은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략인 것이죠.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취할 수도 없는. 실제로 중국 당국자들은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애먹이는 국가는 북한이다. 아이야, 북한은 너무 힘들어, 다루기 힘들어라는 골치 아픈 나라죠. 버릴 수도 없고,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한탄합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하소연합니다. 북한이 우리 말 들어줘야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정말 뿌리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요, 일본은 우리의 백년 역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천년 숙적이라고 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도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만 사실은 김정은한테도 그리고 북한의 기득권층한테 항상 얘기했다는 것이죠. 중국 쟤네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방심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미소 지으면서 속으로는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지금 저 예측 불가한 나라가요, 핵을 갖고 있어요. 미사일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요 잃을 게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20세기 이데올로기를 싸울 때는요 같은 북중러 사회주의 국가하고 한미일 민주주의 국가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냉전 끝났습니다. 냉전이 끝났는데 혈맹은요? 무슨 혈맹? 저 나라는 절대 우리 말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하라고 하더라도 정반대로 하고, 다른 나라가 북한을 경제에서 힘들게 하면 할수록 북한은 중국한테 손 내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중국도 완전히 숨통을 끊을까지 하게 된다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요 20세기 때는 우리 6.25 때 중국과 한국이 총불을 겨누고 싸웠습니다만 현재는요 중국이 우리한테 그런 말 하죠. 중국은 짝사랑하듯 한국을 갈구하고 있다, 구애하고 있다. 첫 번째, 북한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저 불을 보십시오. 북한에서 무슨 큰일이 생기면요, 오발탄이 일어나거나 핵 사고가 일어나면요 한국과 중국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말 하죠. 한국과 중국은 과거에 싸웠지만 지금은 예측 불가한 북한에 대한 운명 공동체지 않냐. 한국은 자꾸 옛날 생각만 하면서 중국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북한에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죠. 더군다나 중국은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많이 다가가게 되면은 중국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한국을 품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하는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매스컴은 대부분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미국 하면은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이고 중국과 일본 하면 나쁜 나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매스컴들은 그 스테레오타입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중 패권 전쟁.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까요? 미중 패권 전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많은 분들은 우리는 미국 위주로 지내왔으니까 그래도 미국을 선택해야 돼. 아니야, 그럼 그래도 지금 중국이 미국이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이 더 전방위적인 공격으로 확전하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이 미국 초강대국 하나, 미국 유일한 초강대국의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 고려할 때 어떤 진보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중국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저는 그와 같은 대립, 분열의 사고방식에서 있으면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쪽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과거 20세기 최빈국 약소국이 아닙니다. 6.25 직후 우리는 당시 120개 국가가 있었는데 119위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약한 나라였죠. 근데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우리는 지금의 멋있는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겁니다. 우리 매스컴에서는 아직도 우리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새우등 외교라든가 아니면 샌드위치 외교로 자기 비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몹쓸 보도에 의해서 구태의연한 보도에 의해서 피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멋있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요, 우리는 중견 강국 대한민국, 처음 맞이한 중견 강국 대한민국에 걸맞는 중견 강국 대한민국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견 강국 대한민국 외교 전략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조류 외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비롯되는 것인데요.
조류, 새입니다. 새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의 크기와 힘의 균형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과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세기 냉전 시대 때는 우리는 냉전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하고 친한, 즉 우리의 오른쪽 날개는 이렇게 크지만 사회주의 국가하고는 날개가 아예 없었죠.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국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냉전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냉전도 끝났고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수결해갖고 얼마나 많은 다각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은 잘 아니까 우리의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가져와갖고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과 일본만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양쪽 날개가 균형 잡혀서 우리가 비상할 수 있게끔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벌써 10여 년부터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외교라는 것인데요, 우리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였습니까? 민주주의 체제를 반영한 외교 전략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 대통령 집권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손자라든가는 편식하거나 독식하면은 몸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4대 강국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왜 외교안보 포스트의 중요한 곳에 오로지 특정 국가 위주로만 포진시킵니까? 이미 냉전 시대가 끝났는 걸요 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원컨대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에는요 4대 강국 출신들을 골고루 포진시켜갖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 4대 강국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각각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파악한 상태에서 그 사안에 가장 적합한 외교 전략을 도출해서 전개시켜 나가는, 이제는 특정 국가 위주로 편중된 외교안보 라인을 민주주의 다양성 원칙을 도입시켜서 다각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외교입니다. 돌고래 외교는 우리의 현재의 국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샌드위치, 우리가 무슨 아직도 새우입니까? 20세기 6.25 직후 120개 국가 중에서 119위에 불과했던 그때는 새우였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하지만 지금 22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는 국력 10위 전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부상했습니다. 어떻게 부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상한 겁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력상 지환, 미국이라든가 G2, 중국만큼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제는 돌고래 정도의 국력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걸 다 봐주고 알고 인정을 하거든요. 내가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아직도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고래, 고래만큼 덩치가 커지 않지만 얼마나 스마트하고 민첩합니까? 고래와의 상생을 주도하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지환, G2, 고래 싸움에 돌고래로서 양측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제대로 지피하고 지기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상생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중견강국 대한민국 돌고래 외교를 하자고 하는데 왜 아직도 그럽니다. 안타깝게도요. 아유, 교수님,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 말을 들어줄까요? 제가 속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홍익 중용 외교는요, 이건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건국 신화가 홍익 인간이지 않습니까? 널리 세상에 이롭게 해라, 치우치지 않고. 중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것은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뭐니까 이쪽, 우리는 뭐니까 이쪽.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능한 한 전 세계에 더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우리 홍익 인간의 생각을 토대로 해가지고 특정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선행을 베풀어 나가자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는 중견 강국인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 선진 강국으로 콘돔 점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진 강국.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선진 강국이야, 저 사람 무슨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K-팝, 한류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문화대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분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계속 20여 년을 생활했으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 문화를 너무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입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먹고 입고 행동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남미 저 멀리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오. 코로나19를 통해 저는 코로나19 사태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정보를 따라서 잘 대처하고 한다면은 우리의 국격을 한층 더 고양시키는 업그레이드하는 그 멋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 거다 어떻게 다 했지만 우리는 코로나19를 멋있게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미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합 국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환이나 지토가 되긴 쉽지 않습니다. 영토가 더 커야 되고 한반도가 통일돼도 국제사회에서 바라볼 때 인구는 약 1억 정도는 돼야 되고 영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돼야지 그래도 지환, 지토, G3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국력 지표를 볼 때 우리는 지환, 지토, G3가 되기 쉽진 않습니다만 G5, G6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항목별로 문화, 지금 의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위생 분야, 그 다음에 우리의 식품 분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멋있는 K-팝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선진적인 의료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우리를 멋있게 알려나가는 홍익 중용 외교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중견 강국의 외교 전략이 이렇게까지 많은데 왜 아직도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고 자신을 샌드위치에 비하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콘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20여 년 동안 해외 생활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밖에서 살다 보니까요 밖에서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안타까운 점이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6.25 직후에 최빈국 약소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중견 강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분야별로 선진 강국으로 될 수 있는 아이템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진 강국으로 콘돔 점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돔 점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멋있는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역지사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과거의 상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지금의 상대에 대해서 과거 약소국이었던 소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된 중견강국이 된 우리의 입장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힘을 키워야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멋있게 콘돔 점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지피지기가 중요하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지피지기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의 옆에 늘 있었습니다. 우리를 침략했던 20세기, 19세기 중국과 일본을 상관하지 말고요. 21세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다양한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힘들어하는 그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지피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입장에서? 제대로 지기한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형편없이 침략당하고 눈치 봤던 그러한 소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지금의 우리를 제대로 지기한 상태에서 제대로 지피한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콘돔 점프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우수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